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21대 국회는 여대 야소 구조가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예선전인 7월 국회는 부동산 시장 혼란과 공수처 설치 이슈 등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논란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본선에 해당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재정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 정치, 경제 현안을 짚어보고 국회 역할에 대해 토론해봅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야 빨리 와! 얘들아 도와줘! 나는 안 봐도 괜찮아. 나는 장덕궁의 수호신.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 볼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우와. SK텔레콤의 5G 기술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초시대를 만듭니다. SK텔레콤. 요즘엔 예금까지 걱정돼요. 괜찮아. 설마 내 보험금도? 괜찮아. 믿고 맡겨도 괜찮을까? 괜찮아. 돌아보면 우체국이 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예금 보험은 믿을 수 있는 우체국 금융에서. 흔들림 없이 어떤 길도 거침없이 나아갈 겁니다. Dynamic 60 years. 금호 타이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네들을 기다리는지 몰라. 카카! 시향 눌러야 여기! 신규 아이콘 클래스 출시 비파 온라인 4. 넌 뭘 원해? 하루 6병? 나를 바꾸는 물. Make your wish. 몽베스트.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격집시키면 독도 전쟁이야.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강철비 2 절전 상영 중.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국에 많은 침수 피해를 낸 최장기 장마 기록적인 폭우가 4대강 사업을 소환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지난 9일에 낙동강 합천 창녕보 상류 제방이 무너졌고요. 이 전날에는 전남 남원을 가로지르는 섬진강 인근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이 당시 일대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요. 이 4대강 사업을 했던 낙동강과 이 4대강 사업을 안 한 제외됐던 섬진강 제방 붕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딱 봐도 정치권에서 해석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해석은 여야 다를 것 같고 또 야 안에서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식석상에서 이 4대강 사업을 부각시켰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주부여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섬진강이 그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던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것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정치권은 그렇다 치고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낙동강 합천 창녕보 인근 제방 붕괴와 관련해서 이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교 교수는 도 때문에 수위가 오르고 수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보호에 상관없이 이 제방이 약한 탓에 붕괴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또 오히려 보가 물을 가둬서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의 경우는요. 섬진강 댐이 초당 1,868세제곱미터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 것이 일단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네. 방류된 물이 제방을 넘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제방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4대강 사업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정말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4대강 사업
사업하면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부터. 그렇죠.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방어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이 홍수 방지보다 운하 건설을 위해서 이 준설을 더 많이 했다. 4대강 사업이 설계됐다 이렇게 평가를 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 감사에서는 홍수 보호 설치가 치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를 언급하면서 이 앞으로 분석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이 본류 자체의 홍수 위험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대강 사업 평가에 집중하기보다요. 호우 피해 대부분이 지류나 지천 등에서 발생하는 점에 주목을 좀 하고 실질적인 홍수 예방 그리고 치수 능력을 갖추는 지방 하천 정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이상 기후가 잦아질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테니까요. 네, 4대강 불러가지고 잘했니 못했느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복구 대책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유명 인사나 크리에이터 등이 광고비 등의 대가를 받고 상품을 홍보하면서 이 시청자들에게는 이를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가 논란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인사나 크리에이터들이 내 돈 내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 돈 주고 사서 쓴 상품 후기를 올리는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몰입감도 있고요. 아, 저거 정말 믿을만 한가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사실은 광고비나 협찬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속았다, 불법 행위를 했다 비난이 커지고 있어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는 어렵게 구한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네. 또 가수 강민경 씨도 유튜브에서 이 속옷 등을 광고 표시 없이 소개를 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뒷광고, 지금 말씀하신 이 뒷광고가 업계에서는 꽤나 흔한 일이라고 내부에서 고발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버 홍사운드 씨인데요. 유튜브 뒷광고 실태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유튜버들의 은밀한 뒷광고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광고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광고인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둘째, 일부 기업들이 좋아요. 왜냐면 광고라고 밝히지 않을 때 광고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이 일 이후에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방 유튜버인 찌양은 유튜브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에 SNS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 조사를 했는데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서 광고 게시글 582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 경제적인 대가를 밝히건 3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 방송 내부에서는 지상파나 방송 내부에서는 PPL이라고 간접 광고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은 규제를 받고 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SNS는 전혀 규제가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방송법에 따라서 간접 광고가 허용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 PPL은 해당 방송 시간 전체의 100분의 5를 넘겨서는 안 되고요. 네.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간접 광고가 있다, 이걸 자막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라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가 돼서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규제가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깜깜이 광고 단속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이나 협찬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히 기재를 해야 되고 이걸 기재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크리에이터가 장래 희망 1순위로 꼽힐 만큼 인기도 높아지고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무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면 그것에 걸맞는 규제나 제한 장치들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해마다 400명씩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을 하고요.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000명 중 나머지 5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분야에, 그리고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이나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으로 충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가요. 네. OECD 평균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뭐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이 지역적으로 격차가 크다. 그리고 전문의 10만 명 중에서 이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그리고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은 부족하다. 이렇게 심각한 현상이 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의료계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일에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들이 전면 휴진을 했었고요. 14일에도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일단 58%로 대체로 높았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전국에서 의대가 유일하게 없는 전라남도에서 찬성이 가장 높았고요. 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30, 40대는 찬성이 높았고 이 70대 이상은 확대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이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 보건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를 해 나가자 이렇게 의료계에 제안을 했지만 의료계는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이 접점을 어떻게 찾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총무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파업을 하게 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들고 있는 근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적다는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 OECD가 내놓고 있는 1000명당 의사 수라는 것은 완전 단순한 수치일 뿐이죠. 네. 근데 한 나라의 의사 인력의 부족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단순 수치로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나라의 인구,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 면적당 의사 수, 그 외에도 그 지리적 특성,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형태, 그다음에 의료 인프라 이런 걸 다 통합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WHO에서 의사 부족한 나라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를 지금 주장하지만 사실은 의료 인력의 배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걸 해야 되고 지금 다른 통계를 좀 보면 우리나라는 그 의사 면적 대비 의사 숫자는 세계 3위입니다. 네. 그리고 의사 수의 증가 속도는 세계 1위고요. 네. 그다음에 10만 명당 의대생 정원도 지금 7.46으로 일본의 7.14보다도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의대 정원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활동 의사의 증가율은 연 3.07%로 OECD 평균의 1.17보다 3배 가까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그 의사들이 나올 10여 년 뒤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넘어서 의사가 더 과잉되는 포화된 상태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의사 수가 많아지면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훨씬 더 일반 국민에게는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 대신 의료계는 환자 수가 1인당 의사당 환자 수가 네. 줄어드니까 네. 그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수에 잘 수련된 의사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사 수가 많아질수록 의료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벌써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산부인과 의사 숫자를 보면 4,000명에서부터 점점 증가해서 지금 5,0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분만 의료기관의 수는 1,100개 기관에서 지금 600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숫자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료가 같이 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의료 생태계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건 변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생기고 있는 의료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이 해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장 논리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 맡겨놔서는 의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의사 특별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중요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것도 회의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환자분들은 진료 선택권이 자유롭습니다. 전국에 어디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지역 의료의 문제는 크게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를 보면 첫째는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네. 둘째는 그 과별, 어떻게 보면 필수 의료를 하게 되는 지원하는 의사들의 부족이라는 과별 격차. 네.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상간 도서 벽지나 이런 격오지, 그러니까 지리적인 특성에 대한 격차. 네. 네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격차. 네. 이 네 가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지역 의사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지역 의사 제도를 했을 때 지역 의사들이 제도로 나오신 분들이 그 의무 기간이 끝나면 과연 그 지역에 남아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때까지 그걸 시행했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다 실패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필수 의료과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 지역 의사 제도가 돼버리면 그나마 지원했던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역 의사 출신으로 오인받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더더욱이나 지원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상간도서 벽지의 의료기관의 문제는, 이거는 의사를 많이 뽑아서 거기에다 의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다른 인프라, 그러니까 수송, 이송이라든지 병원선이라든지 이런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상간벽지에다가 대학병원을 지어놓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사회 계층, 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는 이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얼마나 배려를 해서 더 다른 보장 제도를 잘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이런 의료인 양성, 지역 의사 양성 제도는 좀 허황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 서남의대 폐교 사건에서 봤듯이 그 40명도 교육을 제대로 의사 만들기 힘든데 네. 한꺼번에 400명씩 어떻게 그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입니다. 네. 네. 지금 의사 면허 취득 후에 10년간 지역병원에서 종사해야 한다는 이런 안, 이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거의 실효성이 없고 이런 제도는 벌써 대만과 일본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의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전공을 결정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이게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네. 부합하지 않고요. 네. 네. 그래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제도죠.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중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적으로 담당해줄 사람으로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 실제 지역에서 이런 요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이 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력 부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럼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건 정부가 투자를 하고 네. 지역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인센티브. 네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인센티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죠. 네. 지금 정부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제가 봐서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공공의료의 기관의 역할 문제에서 이제 부담을 가진 것 같은데, 이런 대규모 감염병 사태는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보통 한 5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거기를 대비해서 인력을 다 뽑아놓고 장비를 다 뽑아놓으면 5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존에 갇혀있던 우리 의료 인프라에서 그런 감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연구가 되면 충분히 되거든요. 네. 5년에 한 번쯤 올 수 있는 일인데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번 왔을 때 제대로 수습 못하면 큰일이 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5년에 한 번 있는 일이든 1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든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론화된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 얘기는 오늘 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견은 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의료 분야의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볼 때 지나면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경험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의사수 확대를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지금 찬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총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가지 격차가 있다. 그것은 뭐 지적을 하고 계시고 의료계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4가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럼 대안을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한번 들어볼까요? 보건복지부가 일단은 분리가 돼야 됩니다. 보건부와 복지부. 이건 또 나중에 이야기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네. 보건소가 지금은 지자체 산하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보건소장 임명권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고. 근데 보건소를 보건부로 네. 편입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보건소의 특수한 기능을 유지를 시켜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제도,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습니다. 네. 공중보건의가 지금은 3,500명 정도 되는데 네. 과거 2009년도는 한 5,000명이 넘었거든요. 네. 지금 줄어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의사가 많이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그 2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보의 숫자가 공중보건 숫자가 줄었어요. 네. 그래도 지금 3,000명 정도 있는 3,500명쯤 되지만 향후에 이 공중보건의 제도를 이런 잘 활용을 하면 지역 의료라든지 감염병 사태에서 지금 이번에 대구 코로나 사태 때도 대구에서 발생한 그런 사태 때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의사의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네. 이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부는 수를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배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드는 생각은 참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파업보다는 양쪽이 정부와 의료계가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총무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에 육박한 의석수를 획득해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개헌을 빼고는 뭐든 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의회 권력인데요. 실제로 21대 국회를 열자 여당의 수적 우위는 국회 운영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감안한 여야 간의 현실적인 타협 여지가 줄어들면서 여야 간 정쟁과 대립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 시간에서는 최근 정치 현안을 짚어보고 상생의 정치는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두 분께 먼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선 직후에 여러 예상들이 있었는데 21대 국회가 이런 모습을 띌 것이다. 이런 예상들에 지금 두 분 생각하시기에는 뭐 예상과 비슷하게 간다 아니면 예상과는 또 다르고 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김수민 평론가 먼저 하실까요? 예. 일단은 뭐 협치와 상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언제나 나오는 거지만 네. 개개인이라든지 개별 주체의 의지보다는 여건이나 조건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범여권 의석이 180석,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딱히 야당한테 의견을 물어서 협의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마 네. 제1야당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이 독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되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하는 점은 상임위원장직이다. 여당에서 독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역대 계속 합의하에 배분하는 것까지도 깨지는 새로운 시대의 국회,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새로운 시대의 국회가 되어버렸다. 예, 그런 거를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거는 그런 지점이란 거죠.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가지고 가버린 거. 선거 결과가 이제 시민사회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된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양당 모두 그런 시민사회 요구를 이제 받아 안아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사회개혁, 경제개혁, 정치개혁에 나설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좀 미흡한 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뭐 아직 뭐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실 때 물어보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 물어보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번에 국회 관련 법안 통과시키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물어보고 논의하고 조율했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의 힘의 우위를 한번 과시해본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항변할 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또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여야 간 협상보다 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의회에 60%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정당이 거의 잘 없는데 그런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이 굉장히 많은 지지층을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여야 합의 이전에 여당 내에서의 토론이 굉장히 충분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당 지지층 중에서도 다소 보수적인 사람과 다소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의 의원들이 각자를 대변하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뜨겁게 토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좀 위협이 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위협이 되는 것은 여야 간 토론 이전에 여당 내에서 그러니까 그 덩치에 맞는 여당의 내부에서의 토론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오히려 좀 우려를 하고 싶어요. 여당의 독재가 아니고 여당 내의 일부 소수 목소리가 여당 목소리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 다수인데 너무 일색에 가까운 그런 여당 내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180석 정도 되면은 좀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끄럽게 토론한 다음에 당론에 모아지면은 국회에서 통과는 굉장히 빨라지는 것인데 문제는 시끄럽게 토론하는 과정 자체도 좀 많이 생략된 듯한 내부 논의 과정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지적은 내부에서도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 부동산법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입법 독재다 이거는 전혀 우리하고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름 민주당에서는 시급한데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이 법안에 따라서는 빨리 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번 부동산법과 관련된 특징이다.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뭐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다 세입자 보호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무기한 임대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주거권은 기본권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런 식의 그 계속 주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냐?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이렇게 과거에 몇 번이나 지금 법안 발의를 했었습니다만은 항상 미래통합당 계열의 이제 과거 정당들이 계속 반대해서 계속 무산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걸 입법 독재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사람들의 시각은 당연히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어떤 주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기득권의 이해의 볼모가 돼가지고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았고 이번에도 만약에 그냥 그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 해결하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도 통과가 안 됐을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이 정도의 내용에서 훨씬 후퇴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어떤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김 평론가는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안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부분은 시민사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국회에서 일방 처리 이상으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끝나고 나서의 뒤처리 과정들을 보면 일단은 이제 그 사실 예전에도 계약 기간 내에도 전월세 계약 기간 내에도 차임 증강 청구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세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지만 있었다고요. 네. 근데 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상한제만 넣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졸속으로 논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제 이번 국회보다도 지난 국회 때 민주당이 여소야대일 때 그래도 중소 야당들 몇 군데를 설득을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안건에다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왜 시도하지 않았을까? 예, 그때 시도했었다면 더 깊게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당이 비록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여러 당이 합의해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늦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정의당에서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나왔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뭐 어느 한 곳 괜찮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OECD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선방한 나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만 보면 마음이 그나마 좀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닌 상황인 건 분명한데 이 발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나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OECD에서 그 가장 성장률 떨어지는 게 적다 이런 건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정말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경제가 그나마 이렇게 괜찮은 어떤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방역이 효과적이었던 측면, 그 다음에 한국 경제가 직접 경험한 그 충격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이라든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 충격의 크기에 비하면 투입한 재정의 그 대응 규모가 사실은 이제 작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는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인 그 대응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게 소비 진작 효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웠는데 그 당시와는 다른 게 지금 외환이라든가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 시스템 위기로 상황이 말하자면 발전되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어서 그런 측면들이 이제 그나마 우리가 선방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현재 경제 상황이 지금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나라들이 너무 안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히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고용 대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이제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적 자본 같은 것들을 이제 상실하게 되면은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이제 수반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가 그래도 OECD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그나마 여당 지지율을 방어를 해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도 여당이 자기들의 지지도를 방어해내는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위기가 처음 닥치고 심각했을 때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것 자체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조금 지나서 보면 뭐 경제 성장률이나 방역의 상대적인 성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정권에 대한 평가하고는 때로는 같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분리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위기가 이제 장기화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는 사실 한 국가의 복리나 후생을 다 비춰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서민들 체감 경기가 있는 것이고 또 봐도 어떤 제도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뭐 어떤 방역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은 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단순히 지금 OECD에서 평가가 좋다 이런 것으로는 어떤 민심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아까도 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경제나 민생의 문제는 굉장히 체질적으로 근본 체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또 상대적으로 지금 국회가 열심히 땀을 내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면, 권력 구조를 바꾸는 면, 어떤 지지자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게 너무 몰입돼서는 안 된다. 좀 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관련 법안을 촘촘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합니다. 나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정치적인 안들, 공수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이고 민생 관련된 법안 중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 대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위기가 오고 3월부터 대략 3월부터 해가지고 6개월 정도가 이제 시간이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지원 기간이 이제 막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9월부터 고용 대책이 지금은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예. 정책이었군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역할했던 게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이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기간 만료로 인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완이 지금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지금 현재 이를테면 지방의 산업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동률 50~60%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비정규직이라든가 간접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리해고로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울러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 자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어쨌든 방향 자체는 바르게 잡았던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은 많지만 관련된 후속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안착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이제 체계적으로 고용이라든가 노동권과 관련된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 개혁도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야당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야당이 여당 보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독재입니다. 독재. 짧게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재라는 말은 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거꾸로 민주당 진영이라든지 네. 더 나아가서는 진보 진영에서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독재라는 표현들을 때로 써왔었는데 네. 그것은 그 정부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 시스템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네. 독재라는 진짜 독재였다면 그렇게 독재라고 말을 쉽게 못하겠죠. 네. 할 수 없는 부분일 테니까 네. 그래서 좀 과잉된 언어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구체적으로 찌르는 것보다는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표현을 심하게 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권에서 뭔가 전국을 찌르는 기가 막힌 발언이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목소리만 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난 국회에도 겪어봤고 이번 총선에서 실패를 해본 제1야당 입장에서도 좀 자세를 달리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는 좀 180석 규모를 갖고 있는 여당 쪽으로 더 엄정하게 평가를 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좀 거꾸로 기회로 삼고 그렇다면 뭐 반사 이득만 누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대안을 충실히 준비하는 네.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 그냥 독재다라고 딱지 붙이는 것은 능사가 아닐 겁니다. 네. 나 교수님은 짧게 독재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독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야당 독재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듣다가 처음입니다. 야당 독재란 말은 여당 보고 독재라고 하니까 야당 독재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그만큼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하고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수기를 하는 과정이 우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미흡한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계속 하는데 그런데 그나마 최근 통합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를 오히려 다른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당명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정강 정책 다 바꾸겠다. 그다음에 당원도 수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독재다 이러면서 제일 먼저 광화문 나갔을 텐데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야당도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대응 방법이 그래도 좀 사뭇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네. 것 같고 장외투쟁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난 국회에서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게 국민들의 중평인 것이고 그때는 지금보다 의석이 더 많았거든요. 네.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도 아니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 법안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상대 쪽 거를 그리고 자기 거를 관철시키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했던 건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공수처법도 통합당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선거법이면 모를까. 그렇다면 좀 그런 협상을 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정권 중반기니까 여당 심판의 차원에서 견제 차원에서 통합당에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 오히려 장외투쟁을 할 거면 이렇게 의석이 쪼그라들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이미 카드를 다 써버렸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는 기미세서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리고 총선 참패의 여파가 여하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가 오만하지 말고 잘하자라고 느낀 그 효과보다 통합당이 우리 큰일 났다라고 느낀 것이 훨씬 컸다. 이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뭐 장외투쟁에 의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가까운 이미지에서는 탈피하고 있다. 네. 그 점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율과 통합당 지지율이 거의 붙어 있고요. 또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똑같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뒤집어진 경우도 나온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지지율이 이렇게 쭉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나 교수님 보시기에는 여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쭉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단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내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청와대가 지금 말하자면 측근에 둘러싸여서 필요한 인적 쇄신 같은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해 계시지만은 어떤 사회 진보의 어떤 명분이나 대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제 집권 세력의 어떤 소명 의식 같은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지 않냐. 네. 아까 말하자면은 기득권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지금 있는데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도 부동산 정책이 여당 지지율 하락의 제1번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그중에 국민들의 지지, 평가를 높게 받은 정책들이 있는데 부동산만큼은 지금까지 거의 긍정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워낙에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힘들 거예요. 국민들도 그거를 알고 있고 정부의 고충에 대해서도 이해해 줄 준비도 되어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이런 논란들을 보면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처지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네.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많이 내놨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끊어서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좀 정책적 불신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은 연령 세대로 치면은 30대, 40대거든요. 네. 이쪽에서 바로 주택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지지층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통합당의 지지율의 상승의 원인, 그냥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중도층이 다시 결합을 한 효과인지 반사이익인지 아니면
정말 통합당이 내놓고 있는 그 대응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혹은 인정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상대 실책에 따른 반사 이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왜 합승했느냐? 저도 거기서 첫 번째 원인은 통합당이 잘못해서라고 보는 네. 거거든요. 그게 거꾸로 뒤집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통합당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정돈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쪽도 있고 사면하자는 쪽도 있고 이것들이 정돈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저렇게 오르느냐? 민주당이 잘못해서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참 좀 씁쓸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네. 통합당의 말수가 줄었어요. 네, 가만히 그 있었군요. 부분이 말수가 줄어가지고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부분이 두 번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여전히 재밌는 현상은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론조사 이런저런 것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의 아니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본의 아니게 소환이 돼서 뭐 등수가 아주 높은 상위에 랭크되는 이런 현상을 보고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 뭐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짧게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뭐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검찰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갈리고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 자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더 확인시켜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약간 의심스러운데 사실 대선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지역 투표가 중요한데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탄핵으로 몰았던 이제 검찰을 가령 그 기존의 이제 보수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뭐 말하자면 안아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만약에 정치인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입장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검찰이 현재 상태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정치에 수시로 개입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제도 개혁을 좀 해가지고 엘리트 집단의 어떤 괴물 집단화를 좀 막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김수빈 평론가 네. 보시기엔 정치할 것 같습니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동대구역 부근의 어떤 식당에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 테이블에 있던 분들이 뭐 한 노년 남성 정도 되는 분들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네. 현 정부는 사면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화제가 좀 바뀌어서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제가 사실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쭤보고 싶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네, 윤석열 총장인 것이죠. 통합당의 그 극우적 지지층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면 중간지대라든지 뭐 무소속이라든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사서 고생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좀 음미할 만한 대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지지율이 뜨느냐. 첫 번째는 통합당의 무능입니다. 통합당이 지금 대선 주자 3등 안에 통합당 인사가 없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하고 자성해야 될 쪽은 통합당이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민주당은 여기서 자유로운가 했을 때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검찰에 대한 원리적, 원칙적인 개혁이 아니라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뭐 때로 처음에는 뭐 검찰이 특수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하게 해주겠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권으로 칼날이 들어오니까 특수수사 폐지 축소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서 보수층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지 정당이 없는 층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1당, 제2당이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거대 여당인데 거대 여당은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것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게 그야말로 정치의 근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지금 집권당의 그 당대표 선거가 있고 최고위원 선거가 있어가지고 뭐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안을 내기는 난망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좀 낫지 않을까,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최근에 좀 의외였던 것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비등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가령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좀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심지어 세입자로 돼 있는 국민들까지도 나는 이거 반대다라고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방 독주에 대한 민주당 스스로의 어떤 부담이랄까요? 이런 걸로 충분히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최근에 밀어붙였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태세를 좀 정비하고 또 이제 대화를 충분히 하려는 시도도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 마침 이제 지지율이 최근에 밀어붙였는데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이랬으면은 더 힘을 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몇 달 동안 해왔던 거에 비하면 여야 합의의 가능성들은 더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지지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그런 여론 지형 변화에 민감하게 그 반응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이 저는 이제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에서 뭐 일종의 김종인 효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실성이 있는 것이라면은 앞으로는 협치 내지는 이제 최소한 그 서로 상대방 파트너를 존중하고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지금보다는 그 양측에서 모두 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이라는 그런 이제 그 정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협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이제 뭐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가면서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겨우 펼쳐질 남은 21대 국회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힌트 정도만 우리가 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수해로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제도, 법의 마련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든 야든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에 보다 집중해주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은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1대 국회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두 분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 김수미 시사평론가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일이 우리를 허탈하게 했다면 사단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보여준 행태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할머니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어루만지려는 후원자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인 지난 5년간의 후원금 88억 원 중 할머니들에게 쓰인 돈은 고작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승려들이 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조계종 통장에는 50억 원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심은 어디로 갔고 재물과 세상의 이익이 다 헛되고 부질없다고 하루에도 몇 번은 외우고 있을 색즉 시공의 연불은
모두 공연불인 것 같습니다. 감독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은 직원들의 진정과 법인의 감독에 거의 나몰라라는 수준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일본이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볼지 생각할수록 참으로 참담해집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